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이 미국 뉴욕에 해외 출장을 갔을 당시에 스트립바에 갔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최 의원은 스트립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의들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해서 그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구속 판결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의 재판 불복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란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실형 선고를 환영했던 민주당이 김경수 판결에는 사법부를 집단 공격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열며 사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사법부가 제압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박주민 의원은 항소심을 맡을 판사들 다수가 사법농단 세력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전례 없는 사법부 공격은 결국 김 지사의 사건이 대선의 정당성과 연계돼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김경수가 끝이 아니고 더 있다면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특히 특검 수사와 문 대통령 직접 수사도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떻게든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이틀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은 오늘 사설로서 민주당을 따끔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 제목, 김 지사 판결,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보수 세력의 공세에 명분을 주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특정 판사를 쫓아내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은 동정론으로 감싸서 사법 적폐 청산 동력을 떨어뜨린 바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사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1심에서는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무죄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위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안희정 전 지사는 1심에 이어서 무죄가 선고될까요? 아니면 1심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될까요? 안 전 지사의 판결이 무엇이 나오든 혹 이 판결에 불복하겠다,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반응이 여기서도 나오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미루고 주춤주춤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애초엔 출판 기념회에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하겠다,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황교안 전 총리에 홍준표 전 대표까지 강한 사람들이 나오자 오 전 시장이 초기에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인데요. 설을 맞아서 국가에서 효도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컨대 경기도 광명시는 4대 이상 가족이 함께 살 경우에는 매년 50만 원씩, 그리고 충북 충주시에서는요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매달 10만 원씩, 서울 강동구에서는 10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매년 20만 원씩 효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효자, 효녀분들은 이 뉴스 보고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젠틀한 칼잡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돌직구쇼 원년 멤버이자 정치 9단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김희정 전 장관님 모셨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에 안고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구속 판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재판 불복 움직임이 거셉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성토와 메시지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경고합니다. 불순한 정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에 의해 제압될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족한 논리를 오히려 앞에서 강설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응답하라! 3번 이익을 훼손하고 오만과 그리고 방자를 넘어선 이제 초권력 그리고 괴물 정권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법과 이런 것들은 진정서에서 붙일 것이냐 더 있다면 모르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일반 검사가 아니고요. 네, 설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은 살벌한 살얼음판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사법부를 향해서 경고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서창호 판사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정 전 장관님, 일단은 민주당의 뭐랄까요, 재판 불복의 움직임이 이틀째 예상했던 것보다 거셉니다. 아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까?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당하고 싸우고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하고 싸우는 거를 넘어서서 사법부하고까지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게 그게 자체가 사법부에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날 앞두고 어린이들 만나면 기본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 잘해야 되고. 인사 잘해라. 그 사람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되고, 또 어린이들 만나면 싸우잖아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네. 기본을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서 지금 도정 공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공천을 통해서 이렇게 도정 공백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후에 어찌됐던 간에 대선하고도 연결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보고 겸허히 반성하고 지켜봐도 모자랄 판에 아니 사법부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하는 게 앞으로 있을 2심, 3심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야당하고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반면에 아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본인 손아귀에 넣어야 됩니까? 그거야말로 독재 정권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의 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네, 그러니까 나랑 친하면 정이고
나랑 안 친하면 적폐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에서 더 나아가서 내정남적 법이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이게 김경수 지사의 개인 비리인지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건지를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우리 김희정 장관께서 강하게 지금 성토를 하셨는데 물론 차분하게 2심과 또 대법원 3심 최종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한 이런 메시지가 통상 여당에서 나왔던 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고하고 사법부를 적폐다라는 발언보다는 할 말은 많지만 차분하게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아마 통상적인 수준에서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도 작년 9월 달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사법 독립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어떤 사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현 정부의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판사의 판단에 약간의 어떤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전히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항소나 3심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할 말은 많지만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컨대 홍준표 전 대표가 지사 시절에는 똑같은 손한종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때 법적 구속은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법정 구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죄를 밝히는 데에서 그렇게 급선무였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법의 독립을 또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신공격성까지 판사에 대해서 하고 또 자기 지지자들을 무슨 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굉장히 그걸 유도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악수일 수도 있어요. 다음 항소심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항소심의 결과가 무죄가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네들이 강하게 재판부를 무릎 꿇게 해서 그걸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야당의 공세가 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톤 다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법조계의 반응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판사를 탄핵하겠다. A법관 판사입니다. 김 지사와 두루킹 관계가 물증으로 확인됐는데 보복을 언급하는 건 치졸한 행동이다라는 불쾌한 반응. 그리고 검사 B.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적도 없는 김 지사가 예상 못한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재판장의 과거 근무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과거 근무 경력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형태로 독재 정권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일선 판사들은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구경하듯 남일 보듯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더욱더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인데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찰에서 검사, 칼잡이로도 활동하셨고 지금은 또 변호사라 법조계 의견을 대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판사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보복 판결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법조인을 대표해서 좀 어떠십니까, 느낌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정치권, 여당과 야당의 어떤 대하는 태도를 보면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어떤 유죄 판결 자체가 대선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고 내용을 보면 물론 형량이 있어서 약간 중하게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법정 구속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불만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불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탄핵을 하겠다, 판사를 탄핵하겠다, 적폐로 간주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건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여당 자체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판결문 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보면 말이죠.
물론 판사의 시각 따라서 유죄될 수도 있고 무죄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정정당당하면서 의연하게 좀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예. 저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무죄 판결을 했어요. 예. 그러면 야당이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적폐세로 몰아갈 겁니까? 또 적폐로 몰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좌충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좀 대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그럼 계속해서 궁금증은 모르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격하게 나오느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도 좀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아마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보면 이 김경수 지사가 어떠한 만약에 유죄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럼 김경수 지사의 개인적 일탈이냐? 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은 지금부터 벌써 청와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야당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당도 좀 문제다. 그렇죠. 근데 판결문 자체의 어떠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드루킹 일당의 어떤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로 쓰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1심이고 엄청나게 무죄를 다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비약적으로 생각을 해서 청와대 연관성을 하면서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이런 모습 자체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야당도 너무 나갔다. 지금 국회가 완전히 올스톱 상태 아닙니까? 마비. 국회로 돌아가서 투쟁하시고 국회에 돌아가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십시오. 예,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저희 취재 기자들을 만났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준비된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급하게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출근길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은 재판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상당한 불쾌감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삼권 분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참다가 사실은 판사 내부에서도 그런 성토불이 많았어요. 조금 전에 봤지만. 아니 대법원장은 뭐하냐. 꿀먹은 벙어리냐. 너무 굴욕적이다. 대법원장 한마디 해라. 좀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너무 늦게 나왔죠. 사실은 어제 정도 됐을 때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줬어야 되고요. 성창호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가서 이 판사들에 대한 조치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신들이 가속화되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지지자들과 지금 현재 야권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보수 성향에 대한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재판이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이야기 그대로를 받아서 얘기하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공정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도 뭐 그러면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양형 기준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1년 6개월 정도가 기본인데 이게 왜 2년이 나왔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을 보게 됐을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로부터 위임한 신임을 배반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면서도 이게 형량이 30년이 넘게 평생을 감옥에서의 형량이냐라고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마다 이해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게 되는 거죠. 당시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보게 되면은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면 책임이라는 두 가지 이 글자 때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하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같이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라고 하는 공직을 가지고 거래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김경수 지사가 의원이던 시절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조현호 인사수석과 통화를 하게 되고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도모 변호사가 만났던 정황들,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 느끼는 부담감들이 상당했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 정치적 이유로 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허익범 특검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허익범 특검 소환. 예. 허익범 특검이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추미애 당대표는 깜도 안 되는 특검이다라고 몰아세우는가 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선 공세로서 특검이 정치특검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나 정말 가기 싫은데 여기 가서 혹시나 현 정권의 눈치를 보이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끌어낸 결과가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처한 현실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촛불 민심을 통해서 당선된 정부라면은 보다 솔직한 자성 어린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론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김경수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소심도 있고 또 대법원의 최종심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대법원의 판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국면에서 청와대는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청와대는 이틀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을 것, 여당에서 밝힌 입장을 참고해달라. 굉장히 정제된 로우키라고 합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로우키의 어떤 그런 침묵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투옥된 김경수 지사는 옥중에서 서신을 냈습니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 도저히 납득 불가,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허나 소장님, 지금 김경수 지사의 옥중 서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보이는 어떤 그런 반응들, 그 청와대의 로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또 오늘도 마키아벨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잊을 수 있는데 자기 재산을 뺏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고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어떤 싸움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저희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 재산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진정성은 진실과 사실과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그렇다고 믿는 것이 합쳐졌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진짜 팩트이고 진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발 밥그릇 싸움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는 좀 정치인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핫플에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최측근인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유죄로 뒤집혀질지 무죄가 이어질지.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유무죄를 떠나서 안 전 지사의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도 또 일각에서는 불복한다, 일각에서는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지 그게 또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혼돈인 거죠. 잠시 후 오늘 앞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입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오늘 준비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훈장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같은 이유로 과거 훈장에서 제외가 됐었던 52명의 탈락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다시 말하면 손혜원 의원의 부친만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같은 사유의 52명은 모두 다 떨어졌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과거 6번 탈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락 사유가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장을 받았던 분들은 광복 이후에도 꾸준히 독립유공자로서의 어떤 그런 행적을 보여왔던 분들만 선정이 됐는데 광복 이후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행적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2018년 4월 이후에 보훈처가 기준을 변경합니다. 손혜원 부친 보훈처의 기준 변경 이후에 손혜원 부친만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탈락자 291명 중에 행적이 불분명하다라는 같은 사유의 52명은 탈락을 하고 손혜원 의원의 부친만 선정이 됐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행적 불분명으로 사유가 같아도 사람마다 세부활동 내역이 다를 수 있다라는 해명을 내온 상황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보훈처의 해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대목은 맞습니다. 광복 이후에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지금까지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선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52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오해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아버지를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맥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맥관리가 가족관리입니다. 가족관리가 제일 첫 번째 인맥관리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챙긴 건 좋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고 불법이라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정치인으로서는 좀 약간 정말 아마추어답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못, 품격이든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하는 부분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동생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막말 정치인이라고 말했던 트럼프도 자기 가족은 챙겼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싸웠던 힐러리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트럼프를 존경한다. 어떻게 이렇게 가족 관리를 잘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자신의 가족은 챙깁니다. 그래서 가족을 챙기는 것도 좀 동등하게 모두 다 챙겨주시고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챙긴 것처럼 남동생도 좀 챙기시라라는 조언까지 주셨는데 확실히 김영주 의원님 나의 아버지를 챙기는 건 좋지만 그분이 국회의원이라면 탈락한 남의 아버지들의 눈물도 좀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특히 보훈처가 그랬어야죠. 보훈처가 그랬어야 한다. 네. 보훈처가 문제다. 예.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이 아니까 다른 아버지를 다 챙길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냐. 52명 탈락했는데 우리 아버지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이게 오픈되면. 그런 면에서 사실은 또 보훈처의 해명도 석연찮아요. 불분명한데 이유가 각기 다르다. 불분명한 이유가 알면 분명한 거죠. 불분명한 이유를 다 알면 그건 분명한 건데 예. 불분명한데 이유가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또 이것은 명백한 사실은 이해 충돌의 영역이 있습니다. 52명과 국회의원인 딸을 둔 아버지가 왜 다르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정해야죠. 다른 52분의 아버님들은 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데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이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가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난 다음에 그런 법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는 더 훌륭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규정이 바뀌는 과정 전후로 해서 손혜원 의원이 의원실로 보훈처장도 부르고 또 그 이후에 이 보훈을 심사하는 심사국장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손혜원 의원 보면서 진정한 올코트 플레이어구나. 올코트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전방위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 상임위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그 상임위하고 관련된데도 아주 치밀하게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왜 우리 아버지가 6번이나 탈락했는지 자료 제출하라. 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할 때 이제 내부 규정이 소위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바뀌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바뀌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보훈처장을 부르기 전에 담당 보훈예우국장을 불러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도 받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예우를 받는지, 돈은 얼마 받게 되는지 이런 설명까지 다 들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손혜원 의원님 어머니가 매달 151만 8천 원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행적이 불분명하고 바뀐 내규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사람이 5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복절 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또 친수하는 2명 중에 1명으로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몇 개월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정황이 군데군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이 이렇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니까 뭐 우리가 할 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참 그런데 저희가 앞서 김경수 지사와 이 지금 나오는 손혜원 의원의 공통점을 시간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높은 데 계신 분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 개인 비리다라고 자기들이 더 강하게 엄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권에 부담을 안 줄 텐데 다른 의원들 사건 생겼을 때보다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여권이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세간에 나오고 있다. 아, 참 가까운 분들이라 이렇게 보호해주는구나. 그런 의문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남동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남동생이 또다시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명 증거에 변명하지 못하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들을 동원해 허무맹랑한 인신공격만 한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도박을 언제 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그러면서 손 의원은 집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고 국회의원까지 되니 아나 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동생에게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라고 누가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누나가 손혜원이라는 그 가족 증명서를 내면서 그 특히 제 지지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뭐 아마 도박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 동생이 이 상태에서 더 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걱정이 되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도박판에 빠졌다라는 게 손혜원 의원의 주장인 거고 동생은 내가 언제 무슨 도박을 한 건지 좀 알려달라. 네, 통상적으로 뭐 술 내기 반 내기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재벌은 핏줄이 원수고 권력은 측근이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박지원 의원이 또 그런 명언을 핏줄이 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또 가족과의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를 겪고 있고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가족 간의 구설수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죠. 사건에 대한 진실이 사실 가족에게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이 일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차명인지 아닌지 투기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승리 클럽으로 알려진 그 버닝썬 클럽 안에서 정말로 마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오늘 경찰의 그 취재 내용, 이 사건 의혹 풀러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규정 팀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젠틀맨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건입니다. 승리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물뽕이라는 신종 마약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버닝썬에서 의식을 잃었다라는 피해 여성들의 사건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말입니다. 백 팀장님과 함께 좀 얘기 좀 풀어볼 텐데 이게 수상해요. 그곳에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 버닝썬 폭행사건 일파만파. 그곳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
20대 여성 K씨 작년 12월 15일 새벽 정확한 시점이 나왔어요. 버닝썬 클럽에서 웬 태국 남성이 건네는 위스키를 받아 마셨어요.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스키를 따라줬는데 마실 때마다 저한테 물을 계속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주량이 셌어요. 얼마나 셌냐? 평소에 소주 4병. 상당히 센 거죠, 주량이. 그런데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위스키를 서너 잔 마셨을 뿐인데 얼마 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호텔에서 위스키를 건넸던 그 태국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남자가 목을 잡아서 침대로 머리를 찧었고 목이 계속 꺾여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이 여성은 목과 흉부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산부인과 소견서, 열상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호텔을 벗어난 K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의 이야기. 지난해 7월입니다. 이 여성은 혼자 버닝썬 클럽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후 남자 직원의 집에서 맥주를 마셨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를 마셨는데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후 또 정신을 잃고 깨어날 땐 또 다른 버닝썬 클럽 직원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이 여성 모두 버닝썬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피해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준 팀장님.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 클럽에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라는 여성들의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이 물뽕이라는 신종 마약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서 15분이면 정신을 잃게 하는데 금방 체내에서 배출돼서 나중에 마약 검사를 해도 잡히지가 않는다면서요. 네, 이제 변종, 신종 그 마약이나 변종, 신종 약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원나잇 스탠드, 그리고 이제 데이트 레이프 드럭이라고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강간약이라 그래서 성폭행 약이라고도 하죠. 좀 고상한 말로는. 그런데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위 GHB. 지금 물뽕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알았지만 퐁당이라고 하면 우리 김진애 거 잘 모르시죠? 저 처음 들어요. 네. 예. 퐁당이라고 하는 언어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에게 몰래 음료나 그다음에 술에 타서 주면 예.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10여 분 뒤에 거의 의식을 잃는 수준 상태가 됩니다.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방금 리포터 하신 것도 강남경찰서에서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현재 수사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는 보면 신사동, 청담동, 그다음에 논현동, 역삼동 등에 뭐 상당히 많은 그런 클럽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 이 버닝썬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간혹 이 성폭행을 당했다, 약물에 의한. 그래서 수사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그 피해 여성들에게 앞으로는 공짜 술을 조심하세요라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는 본인이 신체적인 폭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임신을 했다거나 하면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도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 수사 사례가 그렇기 있었다. 때문에 여성이 온라인 스탠드라든가 어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공짜 술 이거 호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이런 측면인데 의심하셔야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은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 특급 호텔 지하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류주 특히 리치족이라고 하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여성들을 노리고 온라인 스탠드를 삼아서 남성들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꽤 많이 옵니다. 여기저기. 예. 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이 버닝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클럽이라는 곳이 심야에 새벽 아침 5시, 6시까지 술을 먹고 그다음에 혼매지는 그런 틈을 타서 이런 성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 사건이 상당히 교훈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궁금증은 이 승리 씨가 운영한다는 클럽 버닝썬에서 실제 이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고 클럽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전직 버닝썬 보안 요원으로 일했던 A씨가 나섰습니다. A씨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도 어느 정도 해요, 가드들이. 클럽인데 이게 뭐 약을 했는지 뭐 물뽕을 했는지 술을 마셔 취한 건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런 걸 팔지를 않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뭐 손님이 갖고 오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끝까지 확인을 못하니까. 버닝썬의 클럽 이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직 보안 요원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투약 정황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버닝썬 전 직원의 폭로. 버닝썬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A씨는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액을 지불하는 메인 테이블석 손님들이 마약을 하는 듯한 모습을 한 달에 2-3번은 봤다. 생수에 하얀색 가루를 타서 마시고 코를 풀거나 가루를 코로 들어가는 모습도 봤다. 그러면서 샴페인 한 잔에 몸을 못 가누고 힘이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손님도 있었다. 일부는 술에 약을 타서 장난식으로 여자들에게 권하고 그걸 즐기는 것 같았다. 버닝썬의 공동 대표 중 한 명인 이 씨의 지인이 떨어뜨린 지퍼백을 주워줬더니 생명의 은인이라며 50만 원을 줬다. 봉투 안에 가루가 들어있는 캡슐 3개가 있었다. 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 씨 지인들이 콧물을 흘리고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버닝썬의 영업이사인 장모 씨는 클럽 안에서 마약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릴 텐데 지금 경찰이 이 버닝썬, 승립 씨가 운영하는 클럽의 마약 의혹도 강하게 지금 수사 중인 건데 백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버닝썬에서 마약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 강남 관내에서 이 클럽에 수사를 들어가 보거나 이제 잠복 근무, 마약 첩보가 있어서 사실 잠복 근무를 들어가 보면 이 종종 그 적발이 된 경우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은 신종 변종 마약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필로폰 또 대마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 동물 마취하는 케타민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 금품을 절도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분은 마약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신고된 사례, 그러니까 마약에 의한 정신이 잃을 정도의 상황이 돼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또 어떤 약에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약에 취한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금품을 도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소 내가 전부 마약의 어떤 유통이라든가 마약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클럽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비밀스럽게 이런 마약 거래나 또 마약 복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버닝썬 클럽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사실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광역 수사대에서 이미 이제 강남 서로부터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 이 광역 수사대에서 전담 마약 팀이라든가 전문 수사관이 수사를 하게 되고 또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 실제 피해자가 드러나거나 피의자가 드러나거나 또 마약은 사실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사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의 관건은요. 이게 승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그중에는 이렇게 피해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은 과연 승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전혀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단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봐요.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집탕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모 씨와 관련해서 그 전날 이사직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런 어떤 클럽에 운영하는 사람들, 이사들은 사실 자주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에 관련해서 어떤 돈의 수익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어떤 수익 구조 그런 걸 감시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직원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과연 승리 씨가 저곳에 갔을 때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생기고 또 이제 직원들이 이 얘기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특히 VIP들이 오는 메인 테이블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뭐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만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물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뽕이라는 말은 히로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법상 메스암페타민입니다. 그래서 물에다 그걸 타서 마시든지 아니면 전직 이제 보안 요원이 코로 흡입했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건 코케인인 것 같아요. 코케인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경우랄지 아니면 또 클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그 물이나 이제 술에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수면제를 타요. 수면제도 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클럽에서 부킹을 하고 합성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술 한 잔 먹었을 뿐인데 바로 정신이 잃었다. 잠에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모텔이랄지 호텔이랄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클럽에서 어떠한 권유하는 같이 합서했던 전혀 낯선 사람이 권유하는 술이나 물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걸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버닝썬 사건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함께 풀어보시죠. 최민수 씨가 보복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인지 사건의 전말을 저희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여의도의 5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씨의 차량이 두 차선에 걸쳐서 주행을 하자 이 진로 방해로 최민수 씨가 화가 난 모양이에요. 상대 차량을 추월한 뒤에 급정거를 합니다. 이런 건 되게 위험한 보복 운전인데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결국 최민수 씨는 차량에서 내려 A씨와 신랑이 중 욕설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여성 운전자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민수 씨가 일부러 급정거해서 사고가 났고 수백만 원의 술비가 나왔다. 최민수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민수 씨는요.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내 차 앞으로 치고 들어왔다. 저쪽에서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라고 말해 나도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규정 팀장, 네. 이 최민수 씨가 사실은 고설수가 좀 많았어요. 이번엔 보복운전 혐의. 화가 나서 어쨌든 진로를 방해해서 보복운전을 했고 욕설까지 한 것은 사실관계가 많네요. 네, 이제 최민수 씨 그러면 제가 강남에 근무할 때도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그 조폭 서방파 행동대장이 사실 청담동에서 이제 어떤 고깃집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인이었던가 봐요. 가깝게 지내는 상황인데. 최민수 씨와? 네, 사실 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뭐 가짜 고기 한우라고 해서. 근데 이때 이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사실 아시겠지만은 그 70대 노인 폭행 사건 이건 사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BMW 차량을 견인하는데 차량이 정체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재를 하려다가 70대 노인과 시비가 됐는데 결국 폭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좀 논란이 됐는데 또 2015년도에는 그 KBS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 PD하고 폭행 사건이 있었죠. 예. 이런 논란이 이제 연속이 되는 마당에 작년 9월 달에 또다시 보복 운전이 있는데 사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민수 씨 입장은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본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1차선에 진행을 하는데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등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해서 들어와 버리면 D차가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적을 울리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니까 앞서서 20 내지 30km 가다가 급정거를 한 거를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차가 추돌을 했다고 하는 측면인데 공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참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항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유발을 하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니 이태원 사건에 산속에서 응거한다더니 왜 내려왔냐. 연예인 활동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무리 공인이라도 정말 하가 치밀거든요. 예. 또 최민수 씨 상당히 성격이 급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이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로 기소가 됐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 기소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민수 씨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를 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상대 운전자가 이제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최민수 씨를 고소했는데 이게 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랄지 뭐 증거가 좀 제출돼야 하나요? 아니면 이 정도만으로도 뭐 충분하게 혐의를 따질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최민수 씨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죄는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할 부분이 만약에 이제 최민수 씨가 가는데 여자 운전자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복 운전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끼어들었으면 뭐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를 하고 그냥 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추월을 하는 거죠. 예. 추월을 해서 서로 막 추월하면서 욕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최민수 씨가 잘못하는 것은 이제 급정거를 해서 뒷차로 하여금 충격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보복운전 사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추월하고 급정거해서 뒷차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고 그다음에 내리죠. 그럼 서로 이제 욕을 해요. 예. 그럼 이게 범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서 협박을 하죠. 그럼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가서 급정거해서 뒷차로 하여금 부서지게 만들면 특수 재물 손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려서 서로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보복 운전과 같은 실랑이가 있게 되면 이 세 가지 죄명이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따라붙는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끼어들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든지 아니면 창문 열고 항의하는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결국 본인 재판받고 처벌받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인 거죠. 예. 예전에 우리 좋아했던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에서 보면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아는. 맞습니다. 보복 운전에 해당된다는 것. 명절 연휴 앞두고 장기간 운전하신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이 되셨을지 하풀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항소심이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도 오늘 출연하셨고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가 지금 체포되고 있는 장면, 홍준표 전 대표의 사진 하나하나씩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으로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립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심 법원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본 원심의 관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오늘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는 상황. 핵심 쟁점은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최근 법원이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반영하는 추세여서 오늘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심 판결 당시 안희정 전 지사의 출석과 귀가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피해자 측에는 하실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소명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결심은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되는데 관건은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 이게 1심 판단인데 2심에서 위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볼지 아닐지 그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한번 좀 예측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또 정치 구단 김영주 의원에게 먼저 좀 한번 조심스러운 예상을 여쭤볼 텐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무죄 맞다, 아니다, 유죄다. 뭐 거의 전 국민이 반으로 갈릴 정도였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핵심적으로 다시 반복하면 그러니까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성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의 반대쪽 변호사가 얼마나 그것을 입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무죄를 삼았던 근거들이 실제적인 성관계의 장면, 두 사람의 관계하고 동떨어진 다른 같은 머리집을 썼다든지 또 밥집을 소개해 줬다든지 어떤 주변적인 비서적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위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엮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재판부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오늘 안 지사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위력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차고 넘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무죄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의 예측은 무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옆에 바로 계신 김정준 장관께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재판 결과를 예측하긴 힘듭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하고 갔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성인지 감수성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런데 뭐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를 위력을 느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위력을 행사한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걸 위력으로 느꼈냐 아니냐 이거를 재판부에서 얼마만큼 소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무죄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비동의 간음죄가 정립이 돼야지 이런 사건이 안희정 사건에서 끝이 나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비동의 간음죄도 국회에서 빨리 법제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간 유죄 쪽에 좀 방점이 찍힌 무죄 유죄. 그러면 칼잡이이자 변호사님, 김광선 변호사는 어떠세요? 일단 최근에 워낙 그 선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안희정 전 지사 재판을 제가 엄격히 판단하면 증거 관계에서만 엄격히 얘기하면 법적으로만 증거만. 증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희정 전 지사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도 무죄가 유리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희정 전 지사가 사실 비서실에서 처음에 합의해온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했거든요. 그거 자체는 합의가 아니면 뭐냐? 그럼 유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럼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법정에 가서 번복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1심 재판부가 유력은 존재했다. 그렇지만 성과 관계에서는 유력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유력의 어떤 존재 자체를 너무나 축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유력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을 하면 또 유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변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인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랄지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데 지금 무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김지은 씨의 어떤 진술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텔레그램이랄지 카카오톡에서 약간의 애정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문자 메시지랄지 쉽게 말하면 연인 관계. 그렇죠. 순두부집을 찾아준다랄지 같은 미용실을 다닌다랄지 그러면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과연 이렇게 가해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배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러한 논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를 왜 그런 시각에서 보느냐. 유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 진술, 김지은 씨 진술 자체를 이걸 일관성이 없는 걸로 배척하지 않고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채택이 되면 유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엔 무죄일 것처럼 얘기하더니 변수를 들어보니까 유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만큼 오늘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고 1심 그대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판결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앞서서 몇 번 언급했는데 잠깐 김병 박사님. 보세요. 안희정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뺨에 뽀뽀를 한 사람이 안희정 전 지사였단 말이에요. 김경수 지사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에 불복한다라는 움직임이 오늘 거셌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안 전 지사의 오늘 판결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그 재판에 불복한다라는 움직임이 또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서든.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죠. 안희정 지사가 무죄로 판결되는 순간 사실 여성단체 등에서 1심 때부터 굉장히 강한 불만이 제기했기 때문에 2심에 관해서도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 여성단체에서 이 판결에 대한 엄청난 항의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또 마찬가지 이 반대 상황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유죄로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 충남도를 비롯한 이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거세게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희박김이라고 하는 이 안희박김의 저주의 가장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안희정 전 지사였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 사건이 없었더라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로서 내년에 있는 총선을 진두지휘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거고요. 결국 여기에 대한 나비 효과가 여러 갈래로 가게 되는데
가운데 아주 만약 안희정 전 지사의 2심이 무죄로 나오게 된다면 이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던 JTBC에도 많은 눈길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2시 반에 과연 안 전 지사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앞을 주인공 손석희 JTBC 사장입니다. 손석희 사장의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운전기사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근 공개된 손 사장과 김웅 기자의 대화 내용을 듣고 보니 자신이 이 견인차 기사가 협박범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놈들이 협박을 시작한 거지.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놈들, 협박했다는 그놈들은 견인차 기사들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는 건데요. 석연치 않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손 사장과 견인차 기사와의 대화인데 손 사장은 김웅 기자를 명확히 알고 있는 시점임에도 견인차 기사에겐 김웅 기자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어떤 친구가 그걸 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 굉장히 좀 뭐랄까 협박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공가죄로 고소를 해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정확하게 잘 몰라요. 김웅 씨를 알고 있으면서 왜 김웅을 모른다라고 견인차 기사에게 말을 바꾼 걸까요? 그리고 협박의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김웅 기자 앞에선 견인차 기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데 정작 견인차 기사 앞에선 알지도 못하는 김웅 기자에게 협박을 당한다는 것처럼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손석희 사장이 설을 앞두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렸습니다. 꿀단지입니다.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손 사장이 국회로 선물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많은 지지와 또 믿음을 받고 있는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기 싫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일 텐데 일단은 궁금한 것들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협박을 가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인지.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 자체의 이미지는 믿음과 신뢰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치밀하고 분석적이면서 그 무표정 자체가 일반 저는 상당히 친데레로 멋지게 느껴졌고요. 가끔씩 미소 짓는 그 모습에 저희들이 정말로 열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줬었던 것은 어디에서도 같은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의 이 음성을 듣고 났을 때는 기존에 믿었던 그 팬들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왜 손석희 사장이 저렇게 했을까? 물론 설득의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설득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좀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올고 닿던 손석희 사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김웅 씨가 어떤 사람인 건가는 관계없이 손석희 사장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하면 떠오르는 분인데요.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공주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최근 미국 중서부와 중북부에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닥쳤습니다. 이에 미국 경찰이 한파를 불러일으킨 혐의라며 엘사 분장을 한 여성에게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는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영화 속에서 엘사는 순식간에 온 세상을 꽁꽁 얼려버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여왕입니다. 이 이벤트는 사실 이번에만 처음 벌어진 건 아니고요. 2015년 강추위 때 연출됐던 장면으로 이후 기록적 추위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경찰이 SNS에 엘사를 체포하는 체포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한파로 12명이 숨진 상황. 이에 엘사 이벤트를 두고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한파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는 지적과 미국식 조크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TV 토론을 늘리지 않으면 전당대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라는 뜻을 비쳤는데요. 현재 정해진 경선 토론 일정 2번으로는 후보를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일정은 각종 공세로부터 황교안 전 총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는 중인데요. 한편 황 전 총리는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대표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주막집 주모로 빗댄 홍 전 대표에게 법원이 위자료 300만 원을 주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한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는 진행자와 설전을 벌인 끝에 인터뷰를 거부하며 도중에 전화를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질문하는 게 왜 20가지가 됩니까? 중계 10가지 아닙니까? 제가 써준 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써준 대로 안 할 바에는 미리 왜 줍니까? 어쨌든 시간도 다 됐어요, 어차피. 나도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인터뷰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에 띠띠 신호음이 많은 분들이 또 웃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전당대회 전까지 TV 토론이 부족하다.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는 황교안 전 총리를 보호하겠다라는 자유한국당 선관위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그 선관위원이 마침 김희정 전 장관이라서 요거 진실 공방 한번 따져볼게요. 정말로 김 전 장관이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 선관위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TV 토론에 강점이 있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불리한 룰을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저희는 TV 토론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 돌직구쇼 하고 있는 채널A에서도 기회만 주신다면 앞으로 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컨벤션 효과를 굉장히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한국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든 누가 당대표 선언을 하든 국민들도 관심도 없었고 한국당 안에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관심 없었죠. 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뭘 해도. 근데 요즘은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당원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출마하시는 분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컷오프를 해야 됩니다. 컷오프. 네, 무슨 말이냐면 TV 토론회를 저희 같아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한 8분 정도 되시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면 10분 정도가 다 나올 수 있는 TV 토론회를 사실 방송사에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현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방송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4명으로 컷오프 한 다음에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컷오프 하는데 선거 기간에 절반을 쓰고 나니까 컷오프 이후에는 6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6일 동안에 이제 2번 공식적으로 잡혔는데 사실 모든 언론사에서 하루에 한 번씩 기회를 주신다면 선관위에서 마다할 필요가 없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김춘희 씨입니다. 김춘희 씨가 누구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밝은 표정의 김춘희 씨. 이분은 사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중태에 빠진 아들을 살린 엄마였습니다. 희귀 심장병 판정을 받아서 투병하던 고등학생 아들이 지난해 3월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심장을 이식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김춘희 씨 엄마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심장을 받아서 아들이 산 정확히 1년 뒤에 불의의 사고로 이 김춘희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김춘희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심장을 이식받은 아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나중에 나의 장기를 이식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정말로 공교롭게 1년 뒤에 불의의 사고로 당한 이 김 씨가 결국 본인의 장기를 이식해서 3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간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아들은 건강하게 살아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건 누군가의 희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고 그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우리 김춘희 씨가 좋은 곳에 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설 연휴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끝난 월화수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설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